사실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서니까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입니다만 응원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요, 이웃을 그린 화가 박수근이라고 했는데 이웃에다가 제가 따옴표를 했습니다. 박수근이 말하는 이웃이 뭘까 하는 궁금증을 미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혹시 이것이 낯설시다면 이건 어떠실까요? 이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은 2007년에 경매시장에 나와서 이런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우와, 45억 2천만 원. 어마어마한. 그럼 박수근 화가는 굉장히 부자였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못한 아주 고달프고 빈궁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 박수근에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것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일교육관을 들어가시는 왼편에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박수근 가족 다니던 교회,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 창신동 동신교회,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 화단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오고 있는 그 화가 박수근 화백이 저희 동신교회를 다니셨다는 것에 제가 박수근이라는 화가는 들어보고 조금은 알지만 동신교회를 섬기셨다는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신교회의 권사고 또 기도원 찬양대원이고 3040 교구에서 씨앗 1구역과 2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배재중학교에서 6년간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이유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제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은 집에 있겠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걔네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제가 그때부터 뭔가 다른 사회활동을 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금방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데만 전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학원도 이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KBS TV 채널 7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박물관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미술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는 구립 암사도서관에서 자서전 쓰기 강사를 잠깐 했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다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그런 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모교인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부회장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데에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 학교 박물관에 자원봉사단장을 하고 올해는 이제 단원으로만 활동하고 있고 도슨트라고 얘기하는 해설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는 일을 하면서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된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10년을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에서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될 때 35살이었어요. 그때 35살이면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또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펼치기는 참 모두들 어렵다고 할 때에 제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이 아니고는 가능치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근무하면서 약 1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서 찬양을 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은 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로 섬기고자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년퇴직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고등학교는 좀 뜻밖의 학교예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저희는 전교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는 기독학생회라는 동아리가 가장 커다랗게 활동하는 동아리였고요. 교사 신우회, 교사 중창단, 그리고 학생들의 합창단, 선교 중창단이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고난주간을 맞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일 동안 하는데 학생들이 꽉꽉 차서 이런 통로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당히 감동적인 학교였습니다. 그거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는 교목도 계시고 그리고 가까운 광림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성장한 학교라서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대단한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너무 제 소개가 길었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박물관 대학 할 때 녹화를 했었던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한번 정지 화면으로 해봤습니다. 저 같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활동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박수근의 예술과 박수근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한 화가의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느끼신 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근의 삶은 어땠고 박수근의 예술 세계는 어땠으며 제가 처음에 제목을 한 이웃을 그린 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박수근에게 이웃은 무엇인가를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박수근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는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 속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3대 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는 딸 이렇게 3명의 딸이 연속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안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죠. 물론 기독교 집안이라 드러내놓고 말씀은 못하셨지만 새로운 부인을 맞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하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박수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2명의 아들이 더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얻은 박수근의 삶은 어땠을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의 제약에 따라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박수근은 12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12살의 어린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예사롭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굉장히 눈에 익숙하실 거예요. 밀레의 만종 이 그림을 보고 그는 화가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고 원래 학교를 다닐 때도 그림 그리는 건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그가 키웠던 예술 세계는 어땠을지도 한번 이따가 연결을 시키시면서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프랑수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가 그린 그림은 또 이런 이삭 줍는 모습, 그리고 또 양떼를 치는 소녀의 모습 등 어떤 일관적인 분위기를 저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좀 우리 눈에는 낯선 이런 그림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도 박수근의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박수근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모습은 조금 이따 한 장 더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화가 박수근 하면은 어떤 사전적인 그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서양 화가다. 그의 호는 미석, 아름다운 돌이다. 그리고 주로 그가 그리는 그림의 색깔은 회백색, 단조로운지만 한국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아주 소박하면서도 서민적인 감각으로 다루었던 화가다. 이렇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원도 양구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분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7살 때 아버지가 하시던 광산업이 크게 망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굉장한 홍수가 와서 그 집안의 전답을 다 휩쓸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은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를 지지하는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11회 조선미술전람회, 그래서 이걸 흔히 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미술전람회. 여기에 이제 입선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독학으로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과 자부심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 누가 박수근 화백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거 1번, 2번. 네, 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미남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1930년대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뭐 20몇 살 아니면 30대쯤 이렇게 되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모습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그가 이제 아내 김복순 여사와 만나게 되는 모습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 부인은 아버지가 또 3대 독자래요. 그래서 불공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딸 김복순이었고, 그가 굉장히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정말 금지옥엽으로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치원을 2년이나 다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학교를 거쳐서 춘천 여고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인텔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김복수는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가 또 재혼도 하고 뭐 많은 첩도 거느리고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살았는데 12살에 김복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김기밀 권사님께서 한번 네 그러셔도 됩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겠습니다. 김복순의 기도, 소녀 아마 12세 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제가 시집을 갈 때에는 우리처럼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지 마시고 하루 세 끼 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김복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어린이의 마음도
정말 남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가 박수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인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박수근하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위 아랫집에서 살게 됐대요. 그때 이제 박수근이 이 김복순 여사를 보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싹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편지로 하게 됩니다. 우리 황태유 학장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청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기도를 보시면은요, 아 여기에 뭔가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어서 네, 황 학장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요. 그 사람과 약혼을 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을 내게 돌려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하면은요, 박수근이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청혼을 하고 싶었던 그 여인은 실은 어떤 의사지방과 정혼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박수근이 이거를 단념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끙끙 이른바 상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자 이 아들을 잃을 것 같은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담판을 지었대요. 그러고서는 그 아버지도 어느 집 귀한 아들을 잘못하면 잃게 되겠구나. 그래갖고 파혼을 하고 이렇게 맺어주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근 화백과 김복순 여사와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금성감리교회에서 한사연 목사님의 주례로 1940년에 혼인 이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겠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직장이 또 평양으로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좀 떨어져서 사는 시간도 있었고 또 다시 찾아가서 방 하나를 겨우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집 저 집 뭐 형제들이 와서 또 함께 살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두 분은 아름다운 혼인식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1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사후퇴가 일어날 때 박수근은 그곳에서 잘못하면 위험한 그 인물로 주목을 받고 목숨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속에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했고요. 나중에 아내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그 먼 길을 찾아서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수근은 내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PX였어요. 그 PX가 자리가 지금은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곳이었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미군들의 초상화, 그렇다고 이만한 초상화가 아니고요. 조그만 손수건만한 데에다가 그려주고 돈을 받고 돈을 뭐 그러는데 그때의 이제 정경이 박완서 소설가 아시잖아요. 그분의 남옥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 박수근이 등장하게 돼서 그의 심성이며 또는 그의 어떤 일화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그 PX 안에서 그림을 그릴 때의 한 모습입니다.
어디 박수근 화백이 계신지 금방 찾으시겠죠? 네, 저쪽 왼편에서,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두 번째 앉은 분이 박수근 화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걸 총괄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완서 씨였고, 박완서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너무 삶이 고달팠어요. 굉장한 개성의 부잣집에서 자랐던 근데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자신이 못마땅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게 마땅치가 않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이제 그럴 때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마구대했다고 해요. 자기보다는 거의 아버지 뻘이나 되는 분들에게 이씨, 김씨, 박씨 막 이러면서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했던 모습을 나중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 뒤에서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게 남옥이라고 하는 소설의 표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동신교회와 박수근은 어떤 관계가 있나 보면은요, 동신교회가 창신동에 있잖아요. 박수근이 그때 PX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모은 돈 어떻게 해갖고 아내가 그거를 어떻게 마련해갖고 이제 창신동에 터전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신교회는 아시다시피 1956년에 세워진 교회이고, 가까이 있었던 살던 박수근의 부부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제가 혹시나 해서 조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께 박수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박수근이 이때 뭐 유명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기억 못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수근과 동신교회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입니다. 창신동에 살 때 그의 집이고요. 네, 여기 그가 조그만 집이지만 집에 이 마루가 그의 화실이었어요.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뭐 세워놓을 데도 없으니까 쭈루루 그의 작품들을 옆에다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작품들이 45억 2천만 원에 팔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의 그림에 대해서,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는 아주 그냥 누가 그림을 사겠다고 그러면 가서 팔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주 곤궁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동묘역 6번 출구로 올라오실 때에 이런 계단에서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수근의 창신동 집터라고. 네. 그래서 그걸 쭉 따라와 보면은 어떤 골목에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집인가 저 집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기웃거리고 다녔더니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박수근 화백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 뭐 남겨져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위에 뭐 다락 같은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우리에게는 덜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그의 삶과 예술은 어땠을까? 예술인데 삶과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회 국전에서 특선도 하고 입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박수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당선이 됐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또 시련이 왔습니다. 그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국전에 100호라고 하는 1호가 엽서 한 장 크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100호짜리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만 낙선이 되고 말았어요. 박수근에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갖고 술을 포금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신장염 또 간염 이런 것으로 몸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의 국전이라고 하는 것은 파벌, 비리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을 때라고 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학벌도 학연도 없고 이랬던 박수근에게는 전혀 견딜 수 없는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속되는 시련은 또 이어졌는데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그걸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이 또 잘 안 됐대요.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화가가 한쪽 눈을 잃는다는 것은 베토벤이 귀를 잃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한눈으로 매일매일 그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박수근이 활동하던 바로 이 시기잖아요. 그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가 전쟁을 겪고 난 이후 얼마나 다들 어렵고 못 살고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박수근도 역시 그 속의 한 일원으로서 고달프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박수근은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렸나? 그의 그림의 소재는 무엇일까? 잠깐만 박수를 한 번만 쳐보고 할까 하는데요. 가만히 계시니까 조금 이제 힘드시죠? 오른손을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네. 왼손은 주먹을. 네.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네. 10번만. 하나, 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수근은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렸나 하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활동에 종사했던 안악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을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안악내겠죠. 하얀 머리수건을 두르고 함지박을 들고 거리로 나온 안악들. 그 대부분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기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전쟁 후에 미망인이 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병이나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실직 상태에 놓여있던 남편을 둔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박수근은 옆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행상을 하고 함지박 같은 걸 놓고 시장의 한편에서 어느 구석에서 물건이 팔리기를 기다리곤 일하는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전달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구질을 하고 그러니까 끝없는 일을 해야만 됐죠. 거기에 아이는 없고서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냥 늘상 보는, 그러나 박수근은 이것을 그렇게 슬프게 고달프게 불쌍하게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후대기로 아이를 업고서 또 머리에 뭔가를 이고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런 여인들, 일하는 여인들, 경제활동을 하는 여인들, 아이를 또 기르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한편 그의 그림에는 어린 소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어린 소녀들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아이를 자기만한 동생을 업고 엄마가 행상을 나갔을 때 아마 이를 돌봤겠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동생을 업고 나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앉아서 아마 저 안에는 공기도를 놓고 공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골목에서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어린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잘 자기들의 놀이를 해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도시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온 소녀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아마 나이는 20살 미만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대개 농촌에서 올라온 소녀들이고 또는 전쟁 고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의 가사를 돕고 육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놀기도 했죠. 공기놀이도 했고 또 때로는 저렇게 책을 읽기도 하면서 이 사진은 박수근의 딸을 모델로 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소녀는 박수근의 아들, 박성남이라고 하는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그를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저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데 한편 그가 그린 그림에는 귀로 또는 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거기에 나목 다 헐벗은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 황량한 모습이기도 하죠. 낮에는 어느 그 장터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얼른 서둘러서 집으로 총총히 돌아가는 여인네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소재는 같고 표현은 조금씩 다르죠. 네. 이런 그림을 그는 즐겨 그렸고 자주 그렸습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목의 모습입니다. 이건 나목이라고 할 것보다는 한쪽은 고목이라고도 보이는 그런 그림도 그렸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여인네들이 저렇게 머리에다 뭔가를 이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경들을 담아냈던 박수근의 모습.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푸른빛이 보이죠.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입니다만 저기에 이제 또 뭔가 잎이 피어날 것을 기대하는 희망을 주는 소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완서라는 소설가는 나목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것도 읽어주세요. 네, 박완서 씨는 자기가 그렇게 하대했던 그 박수근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의 가치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의 그림을 다시 이제 후에 살펴보게 될 때 그가 어떤 세계를 그리고자 했고 어떤 세계를 꿈꿨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왔던 생활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담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근의 삶은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수근이 그린 이웃, 대개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죠. 전쟁 후에 남성들을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망인들이 많았을 거고요. 거기에서 동생이나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던 어린 소녀들을 주로 그렸는데 그것이 다 그들이 그분의 이웃이었던 것입니까? 사마리아 그 사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럴 때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듯이 그는 이런 인물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여성을 그렸을 때 일하는 여성은 아마 이랬을 거라고
논문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일하는 안악들이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어머니가 그가 21살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까 그가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밀레, 그 밀레 그림 속에 나오는 여인들 느껴지시나요? 그가 그렸던 그 일하는 여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습이고 이웃의 모습인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는 그들의 삶,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일하는 여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한 박수근,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물건을 살 때 절대로 큰 가게에서 사지 않고 그냥 노상에서, 손수레에서, 그리고 뭐 광주리에서 이렇게 샀는데, 그런 것은 다 이웃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그게 이제 아내가 느끼는 그의 남편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과일을 사더라도 여기서 몇 개, 저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저기서 몇 개 그렇게 샀대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쪽에서만 사면 옆에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산다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들의 삶을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지는 박수근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박수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내는요, 남편이라기보다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존경하는 남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했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아까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평양으로 얻어서 잠시 떨어져서 살 때도 거의 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그 당시 통신시설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내고, 그러면 우표값도 아까우니까 그런 걸 아껴라 막 주변에서, 그래도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로맨틱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부인이 누워 있을 땐 그런 핏빨래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따뜻한 가정적인 그런 남편의 모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외출을 하면은요, 뭐 이렇게 좀 먹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몇 개를 꼭 주머니에다가 넣어 갖고 와서 아내한테 넘겨주고 그랬대요. 혹시 그런 경험을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박수를 쳐드리려고요. 박수근 같이 나도 로맨틱한 사람이야, 나도 자상한 남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도 왼손도 다 안 드시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되셨나 봐요. 그러면 그런 남편이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전사님들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그럼 그런 남편이 정말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오른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우와, 손을 많이 드시네요. 그런 게 뭐 필요해. 그냥 생활비만 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었던 박수근 화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근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수근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사랑한 화가였다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한 부분에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아까 저희가 많이 그림을 봤잖아요. 뭐 귀로라든가 또 일하는 행상들의 모습이라든가 나목이라든가 그런 걸 때 뭐 그게 그 그림 같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그림은 그게 다채롭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일상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어떤 소신과 확신이 그리고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는 위작이냐 아니냐 하는 굉장히 뭐 소송 이런 것들이 아주 또 유명해요. 그 비슷하게 누군가가 그려서 박수근의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위작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근은 어떤 예술관을 가졌을까? 네, 너 맨날 왜 똑같은 그림만 그리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는 당당하게 해냅니다. 왜냐? 그것이 그의 철학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박수근의 예술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다. 또 나는 나의 고난의 길에서 인내력을 기르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그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이라 어디 가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박완서는 이런 회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요, 김은숙 권사님이 좀 마이크 갖고 읽어주시겠어요? 아, 갖고 가셨군요. 그러면 네, 박완서는 어떤 회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숙 권사님이 저한테 옮기네. 네. 반쟁이라고 무시당하는 와중에도 군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성정과 자신을 둘러싼 불행감에 열중한 나머지 예의 없이 굴던 박완서의 행동도 말없이 감내하던 선량함을 가진 박수근. 네, 느껴지시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지만, 그러니까 간판쟁이라고 무시하고 이 그림 그리시오, 이 백시 이거 하시오, 막 이렇게 하고선 그냥 콧대 높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었는데도 거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박수근을 돌아볼 때,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자기는 지금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라 그러면서 불만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을 쏟아내고 그런 그에게는 박수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을 이제 쓰게 됐던 것이 나목이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완서는 소설가의 길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미술평론가 유홍준 아시죠? 문화재청장도 하시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950년대 이 땅의 서민이나 민중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정서 속에서 적절히 표현됐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가 못지않은 인간 정신의 고귀성을 표현했다. 사실 박수근같이 그렇게 하대받으면서 공공하게 살면서 저런 미술 세계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끊임없는
화구를 살 돈도 사실은 잘 없었을 그런 처지에서도 끊임없이 예술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수근의 나무 그림은 화가의 고된 삶을 그린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화상이면서도 한국 근대사의 힘든 역경을 표현한 시대적인 명작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그의 삶과 그가 살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을 때 그런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모습은 그 시대를 표현한 정말로 명작이었다. 그렇게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거의 살아생전에는 듣지 못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운명에 충실하게 순응하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주목하고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화폭에다 쏟아냈던 그런 화가가 박수근이었다. 한편 미술평론가 이구열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이제 박수근 화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향토와 민중을 슬프도록 사랑했던 서민화가 박수근 씨가 6일 악화된 간응혈증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개성적이고 소박했던 예술가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잠시 박수근 부부의 이제 삶, 그렇게 특별한 그 과정을 거쳐서 혼인을 했던 박수근 부부의 삶은 마치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 속의 부부처럼 가난하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저녁 때 일을 하고서 저녁 종이 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의 모습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래서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사후 그의 아내 김복순 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 중국동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 중에 별세를 하시게 되었죠.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부부의 묘지는 우리 동신교회 묘원에 안장되어 있다가 2004년에 그 박수근 미술관이 양구에, 그가 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양구로 이제 이장을 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박수근의 그림을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저 오른쪽은 두 분의 묘라고 하는 이렇게 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네. 이묘역에 있었어요. 아, 이묘역에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저쪽을 보고 있는 아마 빨래터를 보고 있는 냇물에서 빨래터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박수근 화백의 모습이고요. 저도 밀레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12살에 기도했던 그 소녀는 후에 밀레와는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을까를 보니까요. 박수근과 밀레를 보니까 평생 밀레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밀레의 작품을 모방해서 모방했다는 게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이겠죠. 농민과 일하는 서민들을 성실히 그렸고 밀레처럼 극도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그림만을 무슨 미술 세계에서 정치 이런 거 모르고 이렇게 그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분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근 화백은 그리고 그의 아내 김복순 여사와 함께 어릴 때부터 깊은 신앙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공핍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그의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펼쳐가면서 그리고 좋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또 주면서 그들을 보듬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했던 그런 화백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품었던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그 미술의 세계에서 자기 세계를 열어가서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화가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 터전에 동신교회가 있었던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한 조그만 공부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